제가 저번 영상에서 책 읽는 거 영상을 갖고 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임경선 작가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친구가 제가 읽고 싶다고 하니까 선물을 해줬는데 정말 너무너무 잘 읽었어요, 이 책을. 이 책을 다 읽진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때 마음에 많이 와닿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아니 공유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읽어볼게요. 첫 번째, 기꺼이 상처받을 것. 예전에 라디오 천국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DJ 유희열 씨와 둘이 격하게 동의한 것이 있다. 이성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본인들 자체가 이성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여자라면 남자를 참 좋아하고 남자라면 여자를 좋아하는 것을 겁도 없이 티내는 사람들. 자칫 쉽다거나 예쁘다라는 표현으로 뒤에서 수군대는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 어쨌거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다. 사랑에 잘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에 열정적으로 잘 반하는 것 같다. 그들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안에서 자신이 좋아할 수 있는 점을 발견하는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주면서 행복해한다. 너무 잘해주지 마. 널 만만하고 당연하게 생각할 거야. 주변 사람들은 너의 자존심을 지키라고 하지만 그들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긴다.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호감을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전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고 해서 상대가 그걸로 나를 만만하게 본다면 상대가 가진 마음의 용량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한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애가 더 타고 마음이 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어. 같은 연애에 항복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건 인생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코 스스로를 관계에서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짜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상처받지 않으려고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과거에 아팠던 경험으로 상대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거나 철벽을 치거나 나의 문제를 상대방에게 투영하는 사람들이다. 상대방을 좋아하면 마음이 가는 대로 표현하고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를 묻지 않는다. 상처받을 것을 알아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그것을 훨씬 웃돌아 기꺼이 상처받는 일을 자초하고 만다.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연 만큼 딱 그만큼만 나도 마음을 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우선 그 누구보다도 내가 그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주어야 하지 않을까? 사랑에 취해야 할 단 하나의 태도가 있다면 나 자신에게는 진실함, 상대한테는 관대함인 것 같다. 사랑하면 상대 앞에서 자신있게 무력해질 수가 있다. 작가 아니 에르노는 소설 단순한 열정에서 사랑하는 상대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남들과 나를 구분시켜주는 어떤 한계 가까이에 어쩌면 그 한계를 뛰어넘는 곳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 고 표현한다. 살아있을 때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것처럼 멋진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너무 이상적이라고? 사랑의 이상을 품지 않으면 세상살이 중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이상을 품을 수 있을까? 한 여자가 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있는 매 순간 몸과 마음이 시큰시큰 타들어가는 사랑의 열정을 표현한 단순한 열정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어렸을 때 내게 사치라는 것은 모피 코트나 긴 드레스 혹은 바닷가에 있는 저택을 의미했다. 조금 자라서는 지성적인 삶을 사는 게 사치라고 믿었다.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 한 남자 혹은 한 여자에게 사랑의 열정을 느끼며 사는 것이 바로 사치가 아닐까? 실로 그러하다. 제목 같은 불완전한 인간. 대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부모님의 그림자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지워진다고 생각해서인지 20, 30대들의 부모에 대한 복잡한 마음은 나를 적지 않게 놀라게 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때 보통은 자신의 연애나 일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낼 거라 생각했는데 대신 그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나 원망, 애정 결핍을 떨리는 목소리로 언급했다.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나에게 손찌검을 하고 모욕을 준 어머니가 여전히 미워요. 지금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부족한 것은 부모님 탓인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었냐가 성격과 삶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는 직접 아이를 키우면서도 통감하는 부분이긴 하다. 그래서 그들이 충족되지 못했던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해보고자 소통을 시도해보고 부모를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점도 10분 이해는 같다. 불행히도 그것들은 대개 성공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지혜롭고 관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나이 들수록 점점 고집스러워지고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이 된다. 부모님이 나이가 더 드셨다고 자식이 바라는 대로 변해줄리 만무하니 그런 모습을 보노라면 더욱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치솟아 오른다.
그런 좌절된 마음은 더더욱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부모가 꿈쩍하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여기서 한 발자국도 꿈쩍하지 못할 것처럼 엄포를 놓는다. 말로는 저항이지만 여전히 부모 앞에서는 불안한 눈빛으로 눈치 보며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는 움츠린 어린아이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이래서 지금의 내가 이렇게 자존감도 없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나이 30이 넘어서까지 그럴 수는 없다.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떻게든 꾹 삼키고 알아서 처리해버려야 한다. 애초에 원인 제공자가 누구든 누구나가 인생의 한 시기에는 저마다의 지옥을 품고 가는 것이고 훌쩍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라는 과거에 휘둘리면서 고여있기를 자처하면 슬슬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기량이나 자립도를 묻게 된다. 더구나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부모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문제들의 이유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가장 이상화된 부모-자식 관계에 내가 겪은 환경을 비추어 보고 난 남들이 당연히 가진 걸 가지지 못했다고 부모에게 복수심과 울분을 품는데 그렇게 치면 우리 중에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또한 장차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또 몇이나 될까? 자식은 부모라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어른이 된다. 성장은 나의 부모가 나처럼 한낱 불완전한 인간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부모와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하지 못할 바에는 물리적으로 벗어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깔끔하게 포기하고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가족운이 없다고 자조하고 떨쳐버리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가급적 빨리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부모 품을 벗어나는 것이 서로를 돕는 길이다. 거리를 두는 일은 완벽한 부모-자식 관계를 투사하여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들을 탓하지 않고 성인 대 성인,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대하며 의존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내 손에서 놔버려야 비로소 해결되기 시작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점차 극복할 용기가 내 안에서 우러날 것이다.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며 계속 부모 이슈를 붙들고 산다면 어쩌면 내가 일부러 부모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는 게 아닌지 냉정하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상처를 소중히 하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은 그 상처를 소중히 하지 않으면 그 외에 소중히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사실상 그쯤 되면 그건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이다. 제목: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대처법.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있어도 삶의 무게는 무거워지니 가급적 많은 것들을 단순화시키고 깃털처럼 가볍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살아가는 방식에 여분의 군더더기가 없을수록 자유롭다. 특히 그 중에도 인간관계가 자유로워야 한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맨 먼저 할 일은 나는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싶은가, 나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를 가려내는 일인 것 같다. 자칫 편협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장소나 내가 가지고 가야 할 인간관계를 우선적으로 챙긴다. 밀물과 썰물을 거쳐 여전히 내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지금의 내 사람들인 것이다. 좋은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 나는 누가 좋을 때 그저 그 사람이 내 세상에 나와 같은 시대에 존재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기쁘다.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고 내가 무엇을 해줘야 한다거나 얼만큼 자주 보고 함께 무엇을 같이 해야 한다는 당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서로에게 작용하는 것 없이 나는 그저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게 된다. 관계에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주는 기쁨이 가장 크려면 나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을 힘을 키워야 한다. 좋아하는 사람을 보노라면 나도 분발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는 이들에겐 이것이 쉽지 않다. 내가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같이 망하자고 붙잡고 늘어지는 관계가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파괴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외로움과 소외감이 두려워 뻗쳐오는 손을 덥석 잡고 자신을 비굴하게 제물로 갖다 바치는 이들도 있다. 혼자서 잘 서 있을 수 있어야 타인과 함께 있을 때도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 누군가로 공허함을 가짜로 채우기보단 차라리 그 비어있는 시간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이 낫다. 그래야만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있어야 진정으로 나답고 편안할 수 있을지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를 가급적이면 관리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인간관계를 제외하고는 부디 놔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브라질 출신의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가 이렇게 잘 정리해서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다 좋아한다고 하면 당신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모두를 기쁘게 할 수는 없다. 제한된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데에 시간과 마음을 더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잘 믿어주질 않지만 나는 타고나기를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잘 탄다. 사교적이거나 주목을 받는 인기 많은 여자아이가 되는 것은 감히 꿈꾸어 본 적도 없다. 남들이 단체로 어울려 다니며 신나게 놀 때 나는 주로 1대1의 인간관계가 주는 조용한 친밀감에 편안함을 느끼며 성장해왔다. 원래 달변도 아니었지만 같이 있는 사람들이 3명을 넘어가면 말수가 그냥 줄어들었다. 그렇다 보니 나 역시도 살면서 이래저래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쓸데없이 예민하다 보니 누가 나와 맞고 맞지 않고 누가 나를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를 너무 빨리 직관으로 알아채는 나 자신이 싫었다.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또 견디지 못해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던 나의 모습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지난날의 슬픈 조상이다. 한데 30 중반쯤을 넘어서부턴가 예전만큼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다. 그 사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져서는 물론 아니고 우선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시킬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건강을 해쳤다. 글 쓰는 프리랜서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 자연스레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없어진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대부분 이메일로 일을 협의하니 얼굴 보고 다툴 일도 잘 없다. 또 다른 이유로 나이가 30 중후반이 되자 얼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의 한계가 파악이 되어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없어진 것이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이유는 단연간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나만의 요령이 생겼다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관계 문제들에 대해 나는 다음에 3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1. 정면 돌파 2. 피하기 3. 놔주기. 첫째, 정면 돌파는 쉽게 갈라서지 못하는 관계에 적용된다. 서로의 장례식에 가서 복잡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될 사람들. 어쨌거나 평생 내 삶 속에 안고 가야만 하는 사람들. 가령 부부나 연인,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절친한 친구들. 이들에게는 애먼 기대를 가져 혼자 낙담하거나 실망하는 대신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요구했다. 설사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내게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타협으로 공존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정면 돌파를 하고 결론이 어떻게 나든 모호한 부분은 분명히 하고 넘어간다. 아무리 노력해도 접점이 없으면 다른 대안인 피하기나 놔주기로 넘겨야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실패한다 해도 최선을 다해보지 않으면 미련이 남을 것 같아서. 둘째, 피하기는 어떤 이유에서든 나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거나 나를 경계하거나 싫어하거나 근거 없이 내려다보거나 올려다보는 등 골절된 심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내가 취하는 행동이다. 성인이 되면 사회화되다 보니 미워도 웃는 가면을 쓰고 상대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맺는 관계는 보통 자신의 숨겨진 이기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예로, 당신은 내가 썩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편견 없이 잘 지낼 수 있어 라는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 질투심을 숨기면서 상대의 취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혹은 눈에 가시지만 적이 되느니 차라리 동맹을 맺는 게 낫겠다는 판단하에 그럴 수도 있다. 또는 상대를 지레짐작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누르고 싶어 연민으로 접근하거나, 그 반대로 자신의 상상 속에서 이상화된 상대의 모습을 기대하고 접근한다. 어찌되었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관계 맺음이란 그저 자신의 자존심, 불안, 현시욕이나 도덕적 만족, 망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동원된 것에 불과하다. 보통 이들은 첫인상이 사근사근하고 친절하여 가까워지기 쉽지만 어느덧 깨름칙한 느낌과 함께 그 관계는 내가 그의 들러리로 이용당한다는 소모감을 안겨준다. 그럴 때는 말없이 피할 수밖에 없다. 인간관계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조언이 있는데, 어떤 관계는 서로를 위해 내가 먼저 피해주는 것이 노력이 된다. 그들은 어쨌거나 자기 자신에게 밖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는 놔주기가 있다. 인간관계는 저마다의 생로병사 운명이 있어서 절친한 관계였다가 도중에 별다른 일이 없었음에도 자연 소멸하거나 서먹해질 수가 있다. 이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애매한 채로 놔둘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왜 자연 소멸이 될까? 아마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충분히 매료되지 않았거나, 그 관계에서 둘 중 누군가는 좋아하는 척하며 무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도 예전에는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자꾸 분석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그 관계의 끈을 다시 이어보려고 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것은 나나 상대를 위하는 일이 전혀 아니었다. 단지 그 관계에서 내가 부족하거나 나쁜 사람이 아님을, 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님을 입증하고 싶었던 것 뿐이었다. 어정쩡한 인간관계로 걸쳐놓는 것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관계로 불편하다 해도 그 이상으로 상대를 직접적으로 화나게 하거나 상처 입히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불편한 인간관계를 견뎌내야 할 이유는 없다. 당장은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만 한번 관계를 자연스럽게 놓아버린 다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피차 홀가분해할지도 모른다. 둘
둘 사이에 일부러 거론하지 않는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놓아보자.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자연스레 이해되고 용서되는 것들이 있다. 갈 사람은 가고 돌아올 사람은 분명히 다시 돌아온다. 관계의 상실을 인정할 용기가 있다면 어느덧 관계는 재생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관계의 자연스러운 생로병사를 나는 긍정한다. 제목, 남과 다른 목소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싫다고 하니까 나는 좋은데 좋다고 말하지 못할 때, 난 아무리 봐도 별로인데 다른 이들은 그것을 칭찬하니까 그냥 같이 좋다고 말해줄 때가 있다. 남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어느 쪽에 전폭적으로 동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내가 곡해당하지 않을까? 따돌림 당하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신경 쓰이고 궁극적으로는 저들 말대로 내가 틀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게 아닐까? 라는 자기 부정에 공포를 갖게 된다. 자신의 소신을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되어간다. 대다수의 의견과 일치한다면 안전하다고 간과하기에 딱히 자기 생각을 의심하지 않지만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이면 마음 한편으로 내 생각이 과연 맞는 생각일까? 라는 자신에 대한 의심을 끊임없이 품는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가진다. 그런 번거로움과 불안함이 싫어지면 소수 의견을 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양극단화된 목소리의 사회가 되어간다. 습관적으로 집단에 흡수되어 상대편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것에만 익숙해지면 노의 타당성 내용보다 누가 더 격하게 노를 외치냐에만 집중하게 된다. 노를 표명한 것 자체에 이미 배불리 민족이 되다 보니 뭐가 예스인지도 정확히 밝히고 인정해야 하는데 아무도 그에 대한 말은 하지 않는다. 서로를 이해해서 접점을 찾으려고 다가가는 것조차도 타협이라며 지탄을 받는다. 대체 타협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비겁함과 기회주의의 대명사처럼 쓰이게 되었을까? 자신의 잣대로 세워진 정의감을 앞세워 성급히 타인의 선택을 함부로 재단하며 넌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쉬운 말은 두고 일부러 어려운 단어를 써가며 어렵게 말하는 사람. 그럴싸한 거대한 단어들로 선동하는 사람. 평소 말하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다. 목소리가 크고 공격적인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그들은 영혼을 괴롭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말한다. 이런 사람들이 기분 나빠지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려는 습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대는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데 난 내 주장이 없어서 굴복당한 기분이라 그 무지와 무기력감이 불편하고 기분 나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나만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회의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지며 타인의 말을 경청해야 할 것 같다. 그런 후 생각의 중심이 세워져 치우치지 않고 무리짓지 않을 정도가 되면 타인의 개인성과 존엄성도 나의 그것만큼 존중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제목, 나를 존중하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해주자 라는 말에 우리는 그간 얼마나 의지해왔을까? 너는 하찮은 사람이 아니야. 넌 사실은 좋은 점을 많이 가진 매력적인 사람이야.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해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선가 이런 말들은 분명히 위로를 해주었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는 말은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잠시 나를 다독이는 용도로 쓴다면 모를까. 언제부턴가 이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으로 이용되는 것 같다. 이게 나야. 어쩔래?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며 현실을 외면한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아름답지만 이대로의 내가 좋다고 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생각은 없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정말 만족하긴 하는 걸까? 있는 그대로의 나라고 하는 것은 실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나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난 자존감이 없어요 라는 말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본다. 그들은 자존감은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한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애정 결핍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감 넘치는 외모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만이 참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대체 우리 중에 그런 행운을 타고난 사람이 몇이나 될까? 대부분 사람들은 저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간다. 성장기 시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어떻게든 상처받은 마음속 아이를 달래가면서 버텨나간다. 행동함으로써 자존감을 후천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타인의 단단한 모습은 타고난 행운 탓으로 쉽게 정의하려 든다면 그것은 노력하기 버거워하는 나의 모습을 외면하려는 자기 보호적 태도가 아닐까? 자존감은 나를 사랑하자 같은 일차원적인 자기 암시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낫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것도 아니다. 자존감은 나 자신을 아는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나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좋은 점을 극대화하려는 선한 에너지가 앞으로 걸어간 만큼 나를 존중하도록 만들어준다. 다시 말해, 타고난 것이나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자존감을 만든다. 자존감이 소중한 것은 나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했을 때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상대의 결핍이나 불완전함을 이해할 포용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완벽주의에 묶여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이나 자신의 껍데기 안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도 역시 가혹하거나 깎아내리려 할 뿐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의식은 강하지만 자존감은 낮아 자신의 문제를 상대에게 투영함으로써 해소한다. 자존감이 낮다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우울해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을 감정 노동시키며 길을 빼앗는다. 한편 내가 중요하고 매력적이라 생각하고 생각의 결이 같다고 느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 나 자신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을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스스로 콤플렉스라고 생각했던 점이 많이 가벼워질 수 있다. 마음속 깊이 믿는 그 한 사람의 격려와 존중과 인정이 있으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해달라고 억지로 구걸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진심으로 좋아하고 따르고 싶은 선배나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들을 진심으로 믿고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 좋은 기운과 영향을 받도록 한다.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것은 그토록 중요하다. 앞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이 막상 나를 싫어하는 것은 또 견디지 못해서 겉으로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부단히도 애썼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다. 그 사람이 썩 좋지도 않으면서 그가 내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더 강박적으로 불안해했다. 왜 나를 미워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에 더 잘 보이려고 나답지 않은 과잉 행동을 하곤 했다. 왜 그렇게 계속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걸까? 곰곰 생각해보니 나는 자존감 부족을, 나의 불안정한 자아를 타인과의 관계, 즉 인정 욕구로 채우려고 했다. 그러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되었다. 하회탈을 쓰더라도 좋은 사람이 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착각해서 스스로에 대해 안심하게 되지만 실상은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버텨낼 수가 없다. 그 어느 때라도 인간관계가 기쁘기 위한 기본은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의 내 모습을 내가 좋아하는가 이며 연기는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이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내키는 만큼 감정과 헌신을 보여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진 않았으면 좋겠다.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기쁨이 되어야지 그것이 노력이 되고 무리가 되면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 무리하는 게 왜 좋지 않냐면 무리는 공짜가 아니라 항상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다. 대개 관계에서 무리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언젠가는 내가 바라는 보답이 돌아올 거야 라면서 내심으로라도 대가를 기대하는데 보답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어느 날 그 욕구는 마침내 밖으로 터져나오고 그것을 받아내려고 쌍심지를 켠다. 상대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저 의아해하며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망연자실하는 나와의 관계는 어느덧 무겁고 힘들어진다. 무리해가면서 좋은 사람이고자 했던 일들은 결과적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하고 관계를 망쳐버린다. 착하려는 마음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그것은 상처와 갈등을 회피하는 방어적 행동으로 설명이 된다. 내 안의 분노를 드러내면 그들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쉽게 말하면 눈치 보는 것이 몸에 배인 것이다. 그럴수록 상대는 나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기 힘들어진다.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때문에 무리하는 사람보다 자기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조금만 촉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무리하는 게 다 보이고 그게 불편해서 먼저 멀어져 가기도 한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상대도 나를 존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읽은 책 내용이 여러분의 고민 어딘가의 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랄게요. 오늘 책은 여기까지 읽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들 좋은 꿈